비율적으로는 화학이 좀 제일 빠르게 이탈했고 절대적인 수로는 숫자가 원래 좀 많았던 좀 이탈이 많은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군요. 네. 올해는 서울대 의대가 투를 해야지 간다며 라고 한 그 결과물들을 보고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투 과목에 애들도 늘었는데 잘한 애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탐런, 과탐, 투 선택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1을 위해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올해가 이제 2016 하는 학생들한테 선택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투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작년 투 과목 처음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서울대가 그 필수로 하는 것들을 폐지하고 가산점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 과목으로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투 과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초반에 도전적으로 투를 해야 될 학생들은 투를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를 하라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투를 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하나는 6평 때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투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이었는데 현역 때 지구학 투를 했다가 2개 틀려서 그것 때문에 인서울 의대를 못하고 지방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수를 선택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지원으로 돌렸고 지원 돌리고 나서 6평 때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딱 봤더니 투과목 표준점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자기는 작년에 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원에서는 인서울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투 과목으로 바꿔도 괜찮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인서울 의대생 재수생이 아니니까 원을 계속 하라고 상담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와서 제가 그때 주었던 솔루션이 9평 때까지 물원, 지원, 지투 3개를 다 공부해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국어, 수학, 물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구학 2 공부할 시간이 모자르니?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했고 그래서 7월, 8월 달까지 추이를 보고 9평 때 끝나고 결정해도 된다. 그래서 9평 끝나고 G2로 결정을 했고 결국 G2를 하나 틀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지원을 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서울대 의대가 합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바꿔도 됐을 학생이 왜냐하면 국어 수학에 완벽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얻어가야 될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작년에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의 90%가 투 과목 선택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투 과목 선택자 중에 절반은 둘 다 투를 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 올해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투 과목을 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6, 7배가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수준은 훨씬 높은 거예요. 작년에 투를 했던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전 없이 그냥 했던 친구들이었다면 올해는 서울대 의대가 투를 해야지 간다며 라고 한 그 결과물들을 보고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투 과목에 애들도 늘었는데 잘한 애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화투 표준 점수가 80점이 나오는 일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전년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탐론을 해서 사탐론 한 애들이 만약에 정말 많은 이득을 봤다. 그럼 내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애들이 사탐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탐도 헬이 될 거고요. 과탐도 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다 사탐 꾸리게 해가지고 화원 선택자가 막 2만 명 이렇게 줄어들면 화원 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은 내가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막 2개 틀렸는데 4등급 이런 일들도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26의 항방은 이제 2025에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탐론 학생들이 이득을 봤다. 그럼 아마 사탐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올 거고요. 생각보다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과탐으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의 변화가 내년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에 대한 좀 공부보다는 차라리 이 시기에 국영수 공부를 하고 결과물들을 올 겨울에 지켜본 다음에 올 겨울에 사탐과 과탐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에는 일단 사탐런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 하고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사탐이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그걸 빠르게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모든 게 결단력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단한 친구들은 지금 좀 좋은 결과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6월, 7월 달에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매몰 비용을 되게 줄여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아깝다라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못 바꿔요. 그게 작년에 투과목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 사탐을 통해서 이득을 본 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일부 학교들에서 좀 유별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상위권 학교에서는 연세대가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정시에서 사실은 교차 지원을 애들이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문과가 사탐의 반영 비율이 낮았어요.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고,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망친 애들이 공대를 가긴 어려운데 연세대학교 문과가 사탐 반영 비율이 낮으니 교차를 했을 때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상경계 정시 합격자의 80%가 과탐 선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 사탐 반영 비율을 높였고, 인문계열은 사탐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올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즉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경계 교차 지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이 사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상경계를 가는 게 훨씬 올해는 조금 편해질 거고, 그 외에 오히려 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대나 고려대와 다르게 연세대학교는 그동안에 지원했던 표본 집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입결 자체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가 뭐 소위 말해서 폭발이 나든 펑크가 나든 이런 변동성의 큰 파도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탐이 되면 물화생지 중에 어떤 과목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가요? 일단 지금은 화학에서 조금 많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생명에서 조금 이탈자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3월 모의고사 통계라던가 그다음에 3월, 4월 재수생 덕후 표본을 보면은 화학이 제일 애들이 많이 넘어갔고, 그 다음 생명, 그 다음 지구, 물리, 약간 이런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화학은 이미 넘어간 상태여서 생명과학 쪽이 절대적인 인원에서는 조금 제일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랑 친구랑 얘기하다가 물화는 덕후들이 많이 선택을 하니까 물화는 그래도 좀 덜 빠져나가고 생지를 선택하는 친구들, 약간 목적성이 있어서 생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생지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물화생지 모두 7, 8등급은 있고 그 7, 8등급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물화도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였어서 좀 덜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생지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탐론을 보면 모두 두 과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절반은 한 과목만 바꾸고 이제 절반이 두 과목 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 절반이 한 과목만 바꾸면은 그 중에서 생명을 좀 더 포기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는 화학이 좀 제일 빠르게 이탈했고, 절대적인 수로는 숫자가 원래 좀 많았던 생명이 좀 이탈이 많은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화생이 위험하군요. 네.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과탐, 한 과목은 사탐해도 카이나 그 밑에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일단은 둘 다 과탐이 필수인 서울대랑 고려대는 어려운데 나머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걸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모든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가산점을 받아도 이쪽에서도 반만 받고 이쪽에서도 반만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머지 학교에서 내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그러니까 사탐으로 다 했을 때 사탐의 이득 보고 과탐으로 다 했을 때 과탐의 이득 보고 말고 하나씩 걸쳐서 한 과목만 가산점씩을 받겠다라는 한쪽 달씩 걸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과탐 두 개 중에 하나는 재밌어 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신경 쓰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냐도 제가 학생들이랑 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MBTI로 따지면 E의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금 노는 걸 좋아하고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이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제가 보냈어요. 그런 애들은 내신이 안 좋아도 그 학교를 다니는 걸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는 내신을 조금 망쳤지만 뭐 정시로 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결과물들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혼자 좀 묵묵하게 공부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은 저는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따서 수시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가 좀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 가야 하는 좀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잘하는 애들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그 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애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자기 공부에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내신을 따기 위한 일반고를 선택한 우리 조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하나가 고1 이제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만났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맨날 혼나고 점수도 안 나오고 학원 뭐 2시간 일찍 먼저 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 그 학생 문제집을 펼쳐봤어요. 수학 라이트 셈을 풀고 있는데 딱 그 페이지에 절반 이상을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이 문제집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험 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문제집 풀지 말고 그냥 교과서 풀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문제집을 풀어서 해결할 때는 교과서 네가 풀 줄 아는 걸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풀리니까 교과서를 풀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중간고사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한 160명 중에 70등 나와서 한 5등급 정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놀라웠던 점이 영어가 2등급권이었고 사회, 한국사, 그 다음에 과학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과학은 외우는 거니까 얘가 앉아서 외우는 건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사랑 사회도 한 8등 정도, 그러니까 2등급 문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수학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근데 수학 공부하지 말고 너는 지금 이 8등인 과목들을 7등, 6등으로 만들면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테니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라. 그리고 수학은 너무 이번 학기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수학은 교과서만 풀 줄 알게끔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춰라 라고 해서 결국 이 친구가 1학기가 끝나고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과학 1등급, 그리고 수학 5등급 이렇게 해서 내신을 2.1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수학을 한 등급 올려서 4등급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1.9가 돼서 1학년 내신이 2.0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도 20등 하던 애였으니까 인서울이 안 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지지나였는데 국어도 1등급 나오고 수학은 못하지만 내신이 1점대 후반까지 나오니까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국어하고 영어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학생부 교과정으로 권동홍 라인들이 적정으로 잡히니까 좀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좀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학부모님의 말을 비유해주면 고1때 비해서 고2 때 애가 똑똑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1 때 너 공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어버버 했는데 지금은 애가 적극적으로 나 요 과목은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무조건 못하는데 칭찬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강점을 살려줘서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얘 이거 하면 못하니까 이거 하면 못하게 되니까 계속 학원을 때려박아요. 그게 아니라 이 잘하는 과목도 이 친구에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써준다고 하면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내신 성적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뼘 성장한 것 같아서 그게 더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할 때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학생의 좀 멘토로서 그 다음에 그 멘토진을 이끄는 리더로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학생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잘하게 해주고 못한 거는 너가 그게 약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이 학생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서 제 역할은 좀 더 그 부분이 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라. 네, 맞습니다.